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를 정말 많이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시장에서 딱히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막 활발한 것 같지 않은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제가 2년 전에 월부에 와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만 해도 부동산이 정말 상승장이고 세법도 정말 규제가 첩첩으로 쌓여있던 상황이라서 맞아요.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일단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언제 그랬냐 싶게 부동산이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세금도 그에 맞춰서 규제가 계속 풀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약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하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또 하락장일 때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듯이 또 일부 이제 다주택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이 세금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하고 계시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때 세금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보시면은 또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지만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알기보다는 집을 살 때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세금을 조금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세금은 양도세나 뭐 취득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특히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뭐 한두 번 겪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서 이거 맨날 바뀌는 세법을 맞아요. 공부하겠다, 이런 게 참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모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요. 네. 집을 사는데 이분은 이제 평생 집을 안 사보신 분이에요. 집의 취득세율을 몰랐던 거예요. 6억 이하는 1%거든요, 취득세율이. 네. 근데 금액이 높아지면 취득세율이 올라가요. 6에서 9억 사이에는 1에서 3%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9억이 넘어가면은 3% 취득세인데, 네. 이분이 9억 넘는 집을 사면서 취득세가 1%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계약 다 하고 나서 다 끝나고 하니까. 잔금날 맞아요. 인감증명서 받아가지고 그걸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때 1%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3%라니까. 돈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자금이 갑자기 꼬이신 분도 계셨고, 더 단적인 예는 요새는 오피스텔도 다 맞아요. 아파트랑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뭐 1% 내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이제 상가처럼 봐서 4.6%를 매깁니다. 6억 이하짜리는 주택은 1%니까 1.1%거든요, 지방세까지 하면. 그러면 660만 원이겠죠. 660. 근데 4.6% 오피스텔로 샀다 그러면 거의 뭐 5%라고 그냥 가정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거의 2,500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차이가 그러니까 상당하네요. 같은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비교해서 오피스텔도 괜찮네라고 샀는데 취득세는 4-5배가 되는. 그러네요. 예. 사실 이런 게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주택자나 거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023년 상반기에 세금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가 요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금 계속해서 세법을 완화시키고 있어요. 뭐 취득세부터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런 부분 전방위적으로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기존의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 이렇게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는 중과세 안 하겠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의 중과세 취득세율의 절반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12%에서 6%로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개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아직 통과 안 했어요? 네, 아직 통과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나 2주택자한테 취득세를 감면시켜주겠다,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고, 정부 발표대로 개정이 되면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는 12월 21일 작년. 소급해서 적용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개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이게 개정이 될지도 사실은 미지수예요.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이제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거래를 하신 분들은 이게 개정이 안 되면은 대박. 소름이네, 완전 그러면. 그렇죠.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과거에도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네. 국회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은가요? 그런 많습니다. 경우 종종 있어요? 네, 많아요. 그 작년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네. 깎아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국회에서.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됐고, 중과세율 같은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정부는 아예 없애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넘어갔거든요. 물론 이제 뭐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가 되긴 했지만 정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야당과 여당이 계속해서 이제 대립각을 그렇죠. 세우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바꾼다고 했지만 그게 그대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거래시장에 뛰어드셔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약간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세금은 그런 게 전혀 없나 보네요. 세금에 관해서는. 아니요. 세금에도 네. 법이 있고 네. 그 법은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 밑에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동의 없이 그냥 발표를 하면은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율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사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일시적인 2주택자들이 뭐 취득세도 중과세 되고 뭐 양도세도 일시적 이택 비과세 뭐 이런 게 있죠. 종부세도 일시적 이택자한테는 중과세율 안 물린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기간들을 2년에서 3년으로 일시적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것도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은 지금 아직은 통과가 안 됐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시행령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걸 구분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주택자 분들이 알아가야 될 그 세금 혜택이 좀 있을까요? 2주택자분들은 사실 정부에서 네. 세금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오. 그래서 뭐 취득세 자체도 뭐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니까 1% 정도, 6억 이하 1%, 뭐 9억 초과 3% 이런 저렴한 취득세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유 중에 우리가 재산세라는 것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건 이제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네. 이것도 이제 올라가서 네. 12억 원까지는 공제액이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12억이라고 하면은 시세로는 뭐 15억, 16억 이상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비싸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고가주택, 아주 초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뭐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1세대 1주택자는 내가 이 집 팔면 다른 집 사야 되잖아요. 이사 가야 되잖아요. 사야죠. 예. 네. 근데 내가 이 집 예전에 1억에 사서 지금 5억 됐어요. 네. 근데 4억 차익 얻었다고 양도세를 왕창 내라고 하면은 좀 억울하죠. 그렇죠. 5억짜리 집을 팔고 5억짜리 집에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하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를 해줍니다.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주거권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비과세 그쵸. 취지가 있는 거네요. 근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 네. 2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세를 다 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갑니다. 그죠. 아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쵸. 있으니까. 네. 보통 새 집을 사고 네. 기존 집을 네. 팔게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중복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생기죠. 예. 그걸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시적 2주택자한테는 양도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1주택자로 보겠다는 거죠. 네. 그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이렇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경과하고 새로운 집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집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 집을 파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2년 이상, 원래 1주택자를 그쵸. 네. 비과세해주는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거주. 그쵸. 거주 요건은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분들만 있다. 나중에 팔 때 풀렸다고 거주권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1, 2, 3 이 기간을 지켜가지고 양도하시게 되면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종전까지만 해도 일시적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1년이었어요. 이게 완화를 계속 해주면서 1년에서 2년, 그리고 2년에서 지금 3년까지로 늘려주겠다라고 했고요. 네. 요거는 지금 요번에 시행령 개정이 됐어요. 올해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 1월 12일. 예, 3년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자, 이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일시적 이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1년에 한 채씩 팔면서도 양도세를 전혀 안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정 지역이 다 풀렸죠. 거의 다 풀렸죠. 예,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다 풀렸기 때문에 그 지역 외에서는 다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월 1일 날 집을 한 채 샀어요. 네. 근데 여긴 조정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럼 2년 보유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2년 보유만 하고 팔면 비과세입니다. 네. 그런데 자, 1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 1월 1일에 새로운 집을 한 채 더 사요. 아, 요거는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 1월 1일 날 첫 번째 집을 샀으면요. 두 번째 집은 1월 1일 날 사시면은 1년 이상 경과가 안 됩니다. 아, 네, 그렇죠. 1월 네. 2일 날 사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네. 됩니다. 자, 그럼 내년 1월 2일 날 두 번째 집을 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집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집은 보유기간 2년은 갖춰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한 해가 더 지나서 내후년 1월 1일 날 내가 첫 번째 샀던 집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년 이상 경과하고 샀고, 네. 내가 첫 번째 산 집이 2년 보유기간 딱 채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산 지 1년 만에 파는 거니까 3년 이내에 들어갑니다. 됐죠. 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집을 한 채 파시고, 그 날짜에 또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3일 날 세 번째 집을 사시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샀던 집을 팔고,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시면 지금 거주 요건이 비과세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 이거 방법을 꿀팁이네, 진짜. 사용하시면 1년마다 한 채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네. 비조정 지역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거주할 필요도 없죠. 집을 사서 임대만 줘도 2년 있으면 비과세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일시적 이주택이 사실 양도세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취득세도 두 번째 집 사면은 지금 조정 지역에서는 8% 취득세 중과세가 그쵸. 되거든요. 네. 근데 요 기간도 이제 원래는 두 번째 집을 조정 지역에서 사면은 8%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취득세도 기존 집을 이 새 집을 산 지 3년 내에 팔면 중과세를 안 물려요. 그러면은 이미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뭐 환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8%를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케이스도 있고 애시당초 취득세를 두 번째 집에 대해서 8%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낼 때 저는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 겁니다. 네, 그럴 예정이에요. 라고 하면 중과세를 안 물리고 내게 해줘요. 아, 근데 그걸 내가 팔지 안 팔지를 뭐 이렇게 신고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쵸. 아. 나는 일시적 이주택을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팔릴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징을 합니다. 덜 낸 그래요? 취득세. 아, 그럼 미리 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 자, 이 부분도 이제 원래는 그 2년 안에 팔아야 네. 일시적 이주택이었는데 3년으로 동일하게 양도세처럼 연장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그리고 이게 종합부동산세에도 또 일시적 이주택이 있습니다. 종부세도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 그 두 채가 되면은 네. 종부세를 중과세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팔면은 중과세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시적 2주택은 3년이다. 다 통일이 됐다. 아, 심플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1주택자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투자자도 아니고 부동산 세금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요건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지금은. 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팔면 돼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거주 요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데 네.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됐어요. 네. 뭐 강남 3구랑 용산 정도를 빼고는 전체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추 들었죠, 얼추. 그쵸. 잘은 몰라도. 아,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 요건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거주 약간 요건이 없다. 외우는 느낌이죠. 네, 네, 그렇죠. 약간 암기하는 이것만 느낌으로. 알고 계시는 네. 분들이 아, 내가 살던 동네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대. 네. 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 살지 않았지만 2년 이상 거주 안 했지만 이걸 팔았을 때 양도세가 없겠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거주 요건이라는 건요. 네. 내가 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내가 살 때. 그렇죠. 살 때 그게 조정지역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팔 때는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년 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거주는 안 했습니다. 네. 2년 전세만 세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해제가 된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신난다. 나 거주권이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됐으니까 이제 거주 안 해도 되겠네. 아, 2년 지났으니까 지금 뭐 1억 올랐는데 팔아야지. 라고 팔면은 그게 거주권이 없는 게 아니라서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러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뭐 구세청에 전화 오나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사고가 터지면은 네. 이게 일이 굉장히 커지는 게 네. 실제로 그래도 안 해도 됩니다. 12억 원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비과세가 안 돼.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 갖추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나오겠죠. 뭐 1억 나오겠죠. 정도면은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양도세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내가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면은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네. 20%가 붙습니다. 20%요? 예, 2천만 원에 20%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엄청 세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늦게 낸 기간에 따라서 네. 나중에 세무서에서 너 왜 안 내니? 라고 연락 와서 늦게 낼 거잖아요. 그럼 그 늦게 내는 기간에 따라서 매일매일 계산을 하는데 1년치로 하면은 한 9%가 좀 넘어요. 9%요? 예. 아니 지금 금리보다 훨씬 세죠. 그래서 한 2년 있다 걸렸다. 그러면 무신고에 20%, 늦게 낸 거에 한 20%. 그럼 이제 한 40%를 더 내는 겁니다. 뭐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40%면은 거의 800? 그쵸. 와. 그러니까 이게 거주권 몰라서 세금 낸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데.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가면은 또 돈이 없어요. 대부분 없죠. 네, 다 써버리고 뭐 다른 데로 이사 가셨거나 그죠. 없기 때문에 이게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네. 비과세 같은 경우는 네.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음. 가급적이면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음. 비과세면은 내가 세금 빵원이라고 해서 신고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일단 무신고는 아니에요. 그죠. 신고는 했으니까. 신고는 했어. 근데 네. 잘못 신고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는 네.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과소신고가 돼서 과소신고는 10% 가산세만 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일단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신고한 양도세가 담당자가 배정이 되겠죠. 세무서에서. 그럼 그분이 그걸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이 이거 비과세가 아닌데 왜 비과세로 신고했지? 라고 이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줄어들겠죠. 잘못 신고했어도 알게 되는 게.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져서 더 내는 납부부서니 가산세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도 좀 신고를 하셔라. 또 더 바뀌는 게 혹시 있을까요?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신경을 잘 안 쓰시는 부분이긴 한데 네. 1주택자도 임대를 줬을 때 임대료를 받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1주택자분들은 사실은 이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소득세는 내지를 않아요. 1주택자는 월세를 받든 전세를 주든 그게 다 이제 세금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2주택자부터는 월세 받는 거는 과세하고 전세는 과세 안 해요. 3주택자부터는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주택자는 이제 소득세를 월세를 받아도 안 내도 되고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요. 1주택자라고 다 빼주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9억이 넘으면은 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도. 그런데 올해부터 바뀐 점이 9억 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주택자 중에 가장 소득세에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다가구 주택 있죠. 건물 하나인데 방은 막 12개, 1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다세대 주택은 호별로 다 네.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주택자로 보고요. 네. 다가구 주택은 네. 이게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방이 여러 개에서 월세를 뭐 학교 앞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서 월세를 받더라도 이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였으면은 월세를 하나도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이제 12억 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시가격 12억 원이면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시세 한 20억 넘는 것들도 있어요. 그쵸. 이런 다가구 주택은 부부가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제 밑에 층 월세 주고 맨 위에 층 내가 살고 맞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세금을 전혀 안 내세요. 그래서 이런 12억까지 늘어난 부분을 활용하시면은 임대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시는 그런 절세를 활용할 수 있다. 1주택자의 하나는 특혜죠. 예. 그러네요. 뭐 내가 집이 없는데 뭐 세금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저도 네. 예전에 집이 없을 때는 세금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무주택자 분들이 꼭 챙겨야 될 세금이 혹시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뭐 부동산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뭐 세금을 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무주택자분들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집이 없다는 건데 그럼 이분들은 어딘가에 임대료를 주고 임차에서 살아야죠. 살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임차액,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월세액을 나중에 우리 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월세 세액 공제가 급여 소득에 따라서 이제 10%, 12% 정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최대 한도는 이제 750만 원인데 네. 그게 지금 15%, 17%로 올라갔어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무주택자,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 신고하시는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5%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17%, 2%를 더 더 받게 돼요. 크네요. 네. 예, 그래서 최대 17%까지 내가 낸 월세를 다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그대로 그 금액 전체를 깎아주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세금 혜택이 크고요. 대신에 이제 요건이 있어요. 이 주택이 아무런 주택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전용 85제곱미터, 32평, 33평 이하이거나 네. 또는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기존에는 3억 원 이하 네. 주택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억입니다. 네. 85제곱미터 이하면서 비싼 집도 돼요. 근데 85제곱미터 초과된다 그럼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그러니까 4억 언더거나 아니면은 그 규모가 32평 미치거나 그쵸. 우호 조건으로. 네. 아, 네네. 그게 이제 3억 원 이하였는데 네. 올해 개정돼서 4억 원 4억 이하로 까지. 이제 1억 원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지금 신고하시는 건 작년에 대한 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준이 이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아, 이렇게 그쵸. 적용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 올해를 네. 내년에 신고하시니까 내년부터는 4억 원 이하 주택도 다 해당이 되신다. 오랜만에 조금 오시긴 하셨는데 2년 전에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사실 제가 들으면서도 좀 머리가 혼란스럽거든요. 혹시 좀 세금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세금이 굉장히 방대해 보이지만 사실 나한테 해당되는 세금만 놓고 보면은 범위가 굉장히 압축되거든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이 두 가지만큼은 대충이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고 대신에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바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세무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무 상담을 받기 전에 유튜브가 이게 외국적인 부자들처럼 좋은 바뀐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최종 결정은 세무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아, 그러면 상담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가는 게 더 가성비가 좋겠네요. 그렇죠. 제가 세무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처음에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는 되게 조금 어디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리고 뭐 네.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 세무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이렇게 루트로 알아보면 좀 좋을까요? 일단 뭐 당장 저도 네. 이 세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세무 상담을 받는다는 게 세무조사 받는 느낌도 나고 그죠.
수수료도 비쌀 것 같고 네. 아깝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를 막 주로 찾아보죠. 네. 그런데 이 세무 상담을 유료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아, 무료도 있어요? 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사이트들이나 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 가지를 좀 권해드리는데 나는 전화가 편해 하시는 분들은 126번 국번 없이 126 누르면은 네. 국세 상담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양도세든 세목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 상담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웬만하면 그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세무사를 찾아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전화가 좀 불편해. 막 잘 모르겠고 네. 그런 분들 MZ세대 이런 분들 난 네. 글이 편해 네, 라고 오케이. 하시는 분들은 네, 문자가 편한 세대. 네이버에 홈택스라고 쳐서 들어가시면은 그 국세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홈택스에 인터넷 상담하기가 있어요. 네, 인터넷 상담하기에 내가 직접 나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거의 인터넷에 올리시면은 뭐 한 2, 3일 정도면은 바로 답변이 옵니다. 답변 근거까지, 법령까지 다 밑에다가 유권 해석까지 이런 것도 다 친절하게 달아주시기 때문에 다 공짜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깊게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정부에서 이제 법령이라든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세법의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래서 거기 검색창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거를 물어보시면은 그거와 관련된 그 해석들, 법령들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 샤시를 수리했는데 샤시가 양도세에서 경비 처리가 되냐, 이런 것도 뭐 자본적 지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아니면 샤시 뭐 양도세 비용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거와 관련된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쫙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돈을 주고 상담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걸 활용하시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궁금증을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